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답답한 사연을 듣고 있으면 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목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고구마 중에서도 분 폴폴 나는 방고구마 인생을 살아왔던 제가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는 의미로 유튜브에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적는 것만 보면 아무도 제가 소심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일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하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괜히 용감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못난 저의 사연도 같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심한 성격이 된 건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지만 아직도 저는 제가 저희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거라 마음 한구석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사연에서 회사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땡땡 기업이라고 코스닥에 상장까지 한 중견 기업,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살림을 쓰고 계시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실 만한 그 기업의 외동딸이에요, 제가.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가 제 앞에 두 명을 자연유산으로 다 떠나보내고 나서 힘들게 얻은 딸이라 뭐 아들이고 딸이고 할 거 없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귀함과 예쁨은 다 받고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네요. 그렇게 빵빵한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왜 인터넷에만 겨우 편안히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전부 학창시절 제가 겪었던 지독한 따돌림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도 학교폭력 관련된 사연들이 종종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들으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 정도만 당했더라면 이런 성격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학창 시절 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를 사연 속에 나오는 저 사람들만큼만 괴롭혀줬다면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는 바보로 자라진 않았을 텐데 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런 빵빵한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창 시절에는 학교 폭력에나 시달렸는지 저는 그게 전부 저희 집의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배경이 저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제 발목을 붙잡는 족쇄자, 그림자가 되었으니까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운영하고 계신 회사를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있고 저 역시 그걸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여튼 저희 아버지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치마폭에 쌓여 자랐습니다. 남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따뜻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데 전 그런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런 기억이 아예 없으니까요. 아버지, 저 이번 주만 학원 빠지면 안 될까요? 학교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생일이라서요.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저녁에 영어 학원만 좀 빠질 수 있을까 하고요. 너 그 친구가 네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니? 아직도 네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좋은 팔자가 평생 갈 것 같아. 정신 차려라. 생일 파티라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철없는 소리만 해야 되는지. 이사 갈 준비, 전학 준비나 신경 써라. 친구들이랑 관계도 글쎄요. 제 인생에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학군을 핑계 삼아 여기저기 이사도 많이 다녀서 그게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네요. 여기서 좋은 마음이 적응되고 친구라도 사귀어 볼까 하면 또 이사를 가고 여기서 뿌리를 좀 내려볼까 싶으면 이사를 가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전부 개인 교습을 하는 바람에 학원에서 친구를 만날 그런 기회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말대로 철없는 투정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제 사회성은 점점 바닥을 치고 있었나 봐요. 경쟁의 중심가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과외에 끌려다니는 일은 당시에 저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 해왔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학생은 어쩌면 집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만큼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도 마음에 오래 남는 법이고요. 소위 학교 폭력, 따돌림이라고 하죠. 안 그래도 외톨이 같은 제 학창 시절은 그런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얼룩져 더욱 엉망이었습니다. 야, 너네 아빠가 땡땡 기업 회장이라며? 우리 아빠가 그러더라? 너 이번 경시대회 우승한 것도 사실 아빠 뒷배로 손 쓴 거라는 소문 들던데.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경시대회는 정말 내 힘으로 알아서 한 거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은근 얘한테 빌빌 기는 것 같지 않아? 우린 서러워서 너랑 같이 학교 못 다니겠어. 아빠가 손만 써주면 너는 졸업할 때까지 1등만 할 텐데. 그럼 우린 3년 내내 네 들러리나 해야 되잖아? 안 그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학교 폭력 관련 사연들 보면서 차라리 저만큼만 괴롭혀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무식하게 주먹질을 하는 애들은 증거가 남잖아요. 저는 그럼 그 다친 거 보여주면서 얘가 이렇게 때렸다, 얘가 날 이렇게 괴롭혔다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랑 학창 시절을 같이 했던 애들은 어른들보다 더 악랄했어요.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애들 대부분이 잘 나가는 기업이나 정치인, 소위 말하는 사짜 직업을 가진 부모님을 등에 업고 있는 자제들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는 줄 아세요? 티를 내지 않는 교육을 받아요. 내가 뭘 얼마나 가지고 태어났는지 티를 내지 않는 방법. 기분이 나빠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방법. 그리고 사람을 티가 나지 않게 괴롭히는 방법.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티가 나면 그게 언젠가 내 약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주동자가 되어서 저를 괴롭혔던 애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영악한 애들이었죠. 어떻게 해야 제가 괴로워하고 혼자 고립되어 구조 요청조차 보낼 수 없는지 잘 아는 애들 같았어요. 제가 제일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교실이었습니다. CCTV도 없고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애들끼리 정치질을 통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또 묻을 수가 있는 장소가 교실이었거든요. 저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대응도 해보고 증거를 잡아서 신고하려고 녹음기도 챙겨서 학교에 가고 그랬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날도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서 자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쏙 빠져나올 정도로 눈앞에 별이 보일 정도로 세게 누가 제 뒤통수를 때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경시대회 결과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던 애들 둘이서 제 옆에 걸터 앉아 막 웃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갑자기 사과는 무슨? 야, 누가 보면 네가 나한테 맞은 줄 알겠어. 너네 여기 봐봐. 내가 얘 때리는 거 본 사람 있어? 아무도 없지? 야, 너 증거도 없는데 왜 생사람을 잡아? 너 그렇게 돈 가지고 네 마음대로 결과 뒤집고 하는 게 습관이 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교실에서 같은 친구끼리 그러는 건 아니지. 나 좀 상처받으려고 한다. 그러고선 제 앞주머니에 몰래 넣어놓은 녹음기를 꺼내서 녹음 버튼을 꺼버리더라고요. 어떻게든 애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정황을 담아서 신고를 하려고 했던 저는 망연자실을 했죠. 아, 얘네들은 정말 다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거구나 하고요. 너 이렇게 녹음해서 우리 신고라도 하려고 했던 거야? 야, 우리가 그렇게 등신으로 보여? 네가 여기서 아무리 우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애원해봐. 네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 있나? 여기 있는 애들 다 너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어. 왠 줄 알아? 네가 1등이잖아. 너 하나 없어지면 여기 애들 성적 다 1등씩 오르는 거라고. 그런데 너 같으면 널 도와주고 싶겠니? 그러게 나대지 말고 적당히 살았어야지. 그 자리를 지킬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넘볼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무시였습니다.
이런 괴롭힘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려는 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이 더 신나서 괴롭히는 거라고 판단했죠. 그저 내 할 일만 묵묵하게 하자. 어차피 고등학교는 3년밖에 안 되니까 이 시간만 버티면 이 애들과도 안녕인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했던 두 번째 방법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괴롭힘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그 애들은 이 정도까지는 놀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애라고 자기들끼리 괴롭힘의 마지노선을 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더 잘 참으면 참을수록 그 마지노선은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결국 학교를 떠나야겠다고 터져버렸던 계기도 아이들을 향한 제 날선 무시가 극에 달았던 때였어요. 그날도 정말 가기 싫은 학교를 꾸역꾸역 등교했고 아이들은 선생님 눈을 피해서 제 머리를 민다든지 속옷끈을 잡아당긴다든지 마치 실수인 척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제 교과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마치 그게 자기들끼리 즐겁게 해왔던 놀이인 것처럼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억지로 그걸 무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를 곧잘하는 편이었어요. 내신을 이대로만 유지한다면 그 어렵다던 대치동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서울대에 수시로 진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기대를 한눈에 받고 있던 때였죠. 머리가 좋다기보단 당시에 제가 그 힘든 일상에서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좀 재수없는 소리지만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괴롭혀도 이제 반응조차 잘 하지도 않고 꾸역꾸역 제 할 일을 잘 해내는 모습이 괴롭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눈의 가시였겠죠. 그 애들 말대로 1등인 제가 사라지면 상대평가를 받는 모두의 등수가 한 칸씩 올라가는 거니까 교실 안에서 제 편인 친구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영어 스피치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이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교내 생활 수상 경력이 한 줄 붙는 거니까 다들 불을 켜고 이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영어 스피치 시험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붙여서 과외를 하고 학부모들끼리도 이번 영어 스피치가 어떤 주제로 나올지 모여서 스터디를 할 정도로 학구열이 엄청났거든요. 당연히 저 역시 학교를 마치고 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원어민 교사와 함께 스피치 시험을 준비했고 0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밤을 새워가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노력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 누구보다 듣기 싫었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이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된다면 그 아무도 결과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내자는 생각으로 무리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괴롭히는 애들에게는 그 노력조차 엄청나게 꼴보기 싫은 가식으로 보인다는 걸요. 스피치 시험을 2시간 정도 앞두고 저는 체육관에서 혼자 스피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준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데 각자 자기 시험 준비로 분주해야 할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교무실에 모두 모여 계셔야 할 선생님들까지도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뛰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모두 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윤지수, 네가 이런 게 맞아? 공부도 잘하는 애가 무슨... 너 교무실로 따라와. 제 자리에서 뜬금없이 화를 내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차가운 눈빛들을 받으면서 저는 불안함에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또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지 해서 교실을 막 헤치고 제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피치 대회 예상 문제들이 적혀 있는 종이가 나뒹굴고 있었죠. 그때 눈치를 챘어요. 얘네가 나를 엿먹이려고 지금 내가 범인인 것 마냥 몰아가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너 끝까지 거짓말 할 거야? 선생님, 제가 아까 분명히 봤어요. 다들 스피치 시험 준비한다고 교실 비웠는데 저랑 미진이가 교실에 두고 간 게 있어서 확인하려고 왔었다가 지수가 뭘 급하게 감추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까 스피치 시험 예상 문제들이었어요. 저 이거 저희 엄마께도 말씀드리려고요. 학교도 스피치 시험 문제
미리 유출된 거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교실 분위기는 제가 범인인 게 확실시된 느낌이었고 한 자리씩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범인이 아니다. 얘네들이 저를 범인으로 몰고 있는 거다라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에서도 일이 커지고 이전 시험 결과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그냥 학생 개인의 일탈로 제게 이 일들을 뒤집어 씌우고 끝내고 싶어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피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는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지수 아버님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측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민원 전화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할 지경이에요. 저렇게 지수가 딱 잘나서 아니라고 하니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쉽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일탈인데 학교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죠. 학부모로 계시는 분들과 저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제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번에는 저희 애가 유출된 시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지난 시험에서도 유출된 시험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전 시험들은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교내 봉사와 이번 시험 자격 박탈 정도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면담을 위해 학교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불이 나게 교무실로 쫓아갔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억울한 내 마음을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무실 밖에서 엿들은 얘기는 저에게 더욱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네가 그런 짓을 한 게 맞냐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그걸 제가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부모님께서는 빨리 해결하고 덮어야 할 문제였던 거죠. 학교에 찾아온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담임 선생님을 붙잡고 적당히 벌을 받고 다른 부모님과의 합의도 알아서 진행할 테니 학교 측에서 제 실수를 조용히 덮어달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저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 그만둘게요. 더 이상 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교무실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 무언가가 뻥하고 터져버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확실하게 느꼈죠. 가족이든 학교든 친구든 내 편은 정말 한 명도 없구나 하는 걸요. 그리고 교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자퇴를 선언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부모님은 굳게 닫힌 제 방문을 억지로 열고 저를 붙잡고 다그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절대 변하지 않았죠.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 줄 알아? 걔네 나 티 안 나게 죽도록 괴롭힌 애들이야. 그런데 엄마가 그런 애들한테 가서 오히려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어야 할 건 걔네들인데 걔네한테 용서해달라고 빌고 온 거냐고. 너 입 없어?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좀 좋냐고.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처리해 줬을 걸. 너 혼자 해결도 못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지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밖으로 얘기라도 새어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학교에 적응 못한 부적응자라서 결국 자퇴서 쓰고 나왔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면 우리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알아? 물론 그 당시에 가족한테 얘기했으면 더 쉬운 방법으로 일이 해결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버티기 힘들다고 자퇴서를 쓴 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득달같이 찾아와서 저에게서 잘못을 찾는 가족들에게 제가 어떻게 그때 당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가족들도 절 설득하는 걸 포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가 높은 지능 때문에 한국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어려워 외국으로 잠시 공부하러 갔다. 이런 말들로 어떻게든 흠이 잡히지 않으려 포장하고 지냈었죠. 외국으로 떠난 건 아니지만 공부를 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고 그게 유일한 제 탈출구였으니까요. 오랜 왕따는 제 성격을 소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신과를 제 발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집 밖으로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거릴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시달렸으니까요. 대부분의 시간은 방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공부를 했고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지나니 겨우 가까운 거리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 당시 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학업 부분 역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간단하게 패스할 수 있었고 단체 생활을 극도로 꺼려서 대학은 집에서 사이버 대학을 이수하는 식으로 해결했죠. 대학 공부는 이전에 했었던 공부보다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와서 바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저희 집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것도 결국 공부를 통해 제가 이뤄낸 결과였으니까요. 아무리 해도 사이버 대학으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대학원 수업을 받고자 칩거 생활을 끝내게 됐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니 아버지께서 먼저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동안 공부하는 거 옆에서 계속 지켜봤다.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서툰 부분이 있지 않겠어. 그렇다고 우리 딸이 언제까지고 집안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사는 꼴은 애비로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너만 괜찮다면 아버지 회사에서 다시 시작하자꾸나. 강요를 하지 않으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학창시절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제됐던 이유, 그리고 결국 제가 단체를 떠나 스스로 고립됐던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닌 아버지의 배경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단칼에 거절하기엔 아버지의 말씀도 틀린 게 없었죠.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는데 아직도 변변찮은 사회생활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용돈만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배경이 싫다고 말을 하는 건 너무나도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나이를 먹고 제대로 된 자리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리도 만무했고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감사한 제안이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집에서 용돈만 받아가면서 버러지처럼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겠습니다. 대신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거 회사에는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낙하산인 건 맞지만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제가 해낸 것들이 폄하당하는 거 저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딸이 아닌 그냥 윤지수라는 사람으로서 뭐라도 해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저의 간곡한 부탁에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 회사의 평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의 몇 년을 집에만 있었는데 회사 생활을 바로 시작하려니 어려움이 많았죠. 사소한 실수도 하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방법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워야 했고요. 그때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팀 입사 동기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학창시절 기억 때문인지 사람들 틈에서 계속해서 겉도는 저에게 남편은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저희 동기 맞죠? 동기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오셔서 나머지 한 분이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일 잘하는 동기가 있어서 든든하네요. 사회초년생 실수투성이인 저에게 늘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고 본인도 신입사원 처지에 본인 앞가림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제가 실수라도 하면 본인이 한 것처럼 나서서 대신 큰 소리를 쳐주곤 했어요. 처음으로 제 배경을 신경 쓰지 않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남편과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됐고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해 어느덧 서로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또 선뜻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바로 소문의 땡땡기업 외동딸이다. 사실 이 회사도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다. 이 얘기를 하면 그동안 배경이 아닌 나를 바라봐 주었던 남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혼자 걱정하고 심지어 회사에서 남편을 피해 다니기까지 했었죠. 제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인데 일부러 피하는 것을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죠. 저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서 퇴근하고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일부러 나 피하는 거야? 말해줘. 내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어?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결혼 얘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거야? 난 우리가 천천히라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서 그래서 얘기했던 건데. 남편은 제가 본인과 헤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퇴근하고 나서 카페에서 만난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본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나 사실 우리 회사 회장님 외동딸이야.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내가 이전에 너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내 배경이 오히려 커리어에 독이 돼서 자꾸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아버지와도 상의해서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속일 생각은 없었어. 미안해. 처음엔 믿지 않았죠. 갑자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외동딸이 나라니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라느니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일이잖아요.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진지한 제 태도에 몇 번이고 사실이냐며 되묻던 남편은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날 카페에 앉아서 마감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저는 제 얘기를 처음으로 남에게 해봤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어떤 괴롭힘을 받았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얼마나 긴 청춘을 버려야만 했는지, 제 과거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간다는 듯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내가 당신 배경 보고 좋아했던 게 아닌 것처럼 당신 과거가 어쨌든 그건 우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어.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행복할 일들을 더 많이 그려나가 보자. 그럼 되는 거야. 그나저나 나는 둘째치고 우리 아버지는 장인어른 정체를 알고 나면 꽤나 놀라시겠는데? 안 그래도 아버님 걱정도 되더라. 괜히 회사에서 말 나올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우리 아버지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저희 시아버지가 회사 근속 연수가 40년이 넘어가는 임원급 인사거든요. 아버지도 제가 외동딸이긴 하지만 승계 사실이 없다고 딱 못 박아 얘기한 이후로는 경영 전문가인 임원급 인사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시던 터라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 아니니 딱 말이 나오기 좋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과거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가 사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시아버님 되실 분이 우리 회사 임원진이다. 속 편히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이 회사에서 워낙 중책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셨던 분이라 결혼 승낙을 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아버지랑 높게 쌓고 지내온 담을 허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됐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아버님과 어머님이 티가 나게 불편해 하시는 게 보여서 저도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회장님이 어떻게, 아유, 이거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영 난감하네요. 편하게 사돈이라고 부르시지요. 저희가 회사 일하자고 여기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 준비하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도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하는 질문에 회사 면접 보듯이 딱딱하게 굳어서 답하다가 조금씩 풀어지는 분위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꺼내주셨어요. 다만 이 결혼을 하면서 저희 딸이 회장님 외동딸이다. 이 사실은 여기 앉은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합니다. 사돈 내외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말입니다.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아들만 셋인데 나머지 애들도 곧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요.
형님 동서하면서 가깝게 지낼 텐데 그 정도 가까운 가족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부인?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승계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언론에서도 끈질기게 따라붙을 거고 그렇게 되면 딸 과거를 다시 들쑤시는 꼴이 되지 않겠냐면서요. 저에게 한 번도 티를 내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스스로 학교를 떠나고 혼자 괴로워했던 게 내심 미안하셨던 눈치였죠. 저희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너무 바빠 저희 앞가림만 하고 사는데 급급해서 자식 상처를 제대로 못 보듬어주고 살았습니다.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상처까지 다 보듬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소문은 가족들 입에서 제일 빨리 퍼지지 않겠습니까? 무례하고 어려운 부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가족들까지 알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며느리다 생각하고 품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까지 숙여가며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시부모님이 무슨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시냐며 일어나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에 우여곡절을 더하면서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식도 양가 친척들만 조용하게 모여서 치렀어요. 신혼초는 다들 그렇듯이 매일같이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돌림을 받았던 과거, 평범한 사람처럼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들은 전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다정한 남편, 부모님만큼이나 따뜻한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달콤한 일상만 계속됐다면 제가 이곳에 사연을 제보할 일도 없었겠죠. 신혼의 단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건 남편의 두 남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 서방님들도 본인의 인연을 결혼으로 이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고, 저희 시아버님께서 같은 해에 모두 다 결혼을 가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이고 신경 쓸 것도 많으니 안 된다며 서방님들의 결혼이 다음 해로 미뤄지게 됐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결혼이 미뤄진 거니까 동서들이 그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겠구나 어렴풋이 생각했죠. 그래도 저 남편이랑 같이 무리해서 축의도 넉넉하게 하고 새로 들어올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동서 모두 의사여서 본인들끼리는 뭔가 끈끈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겠구나. 좀 더 잘 챙겨야겠다. 오히려 그리 생각을 했었죠. 동서들이 제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알고 있었냐고요? 당연히 몰랐죠. 솔직히 시어머니 성격이라면 서방님들, 동서들한테 진작 소문이 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본인 입지를 생각해서 그러셨던 건지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처음에 저를 얼마나 불편하게 대했는지 남들이 시집 가기가 고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절 불편하게 대하시는 시부모님 눈치 보는 게 고역이었어요. 제발 제가 그렇게 대하지 말아달라며 그러면 길 가던 모르는 사람도 제가 불편한 사람인지 다 알 것 같다. 사정사정해서 고부관계가 겨우 편안해졌거든요. 저도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시부모님과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었던 건데 두 동서들이 보기에는 그런 제 모습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진 거란 생각이 들었나 봐요. 형님, 이번엔 작은 형님 병원 리모델링 하신 거 아시죠? 며느리들끼리 가서 기도 세워주고 해야죠. 이번 주말에 작게 오픈식 한다고 하니까 바쁘지 않으시면 저랑 같이 다녀와요. 강남에서 피부과를 하고 있는 큰 동서가 잘 돼서 근처로 병원을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을 작은 동서를 통해서 듣게 됐죠. 말로는 며느리들끼리 단합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자고 하길래 제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남편을 여자들끼리 시간도 필요한 거라고 긋고 말리고 작은 동서와 함께 병원에 갔죠. 동서, 병원 확장 축하해. 빈손으로 오기가 뭐해서 화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아, 화분이요, 형님. 작은 동서가 키득거리면서 자기도 선물이라고 명품 쇼핑백을 내미는 걸 보고 아차 싶었죠. 제가 선물을 잘못 골랐구나 하고요. 곧 꽃배달 사장님이 큰 화분을 이고 지고 올라오셨는데 큰 동서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병원 계단 아래에 놔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화분 선물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병원에 더 놓을 자리가 없어서요. 좀 고리타분하긴 해도 아무래도 무난하잖아요, 화분 선물이. 그렇죠, 형님? 어딘가 날이 선 말투에 혹시 내가 가져온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건가 하고 저도 모르게 눈치를 살피게 됐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을 바꾸고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다 같이 차라도 한잔 하자고 본인이 사겠다면서 병원 옆 카페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말자 했죠. 카페에 가서 이 정도는 제가 사겠다며 계산도 제가 직접 하고 진동벨이 울리는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동서들을 대신해서 커피도 제가 받아왔어요. 잘 먹겠다면서 가식적이고 과하게 감사 인사를 하던 두 동서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님, 저희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을 조금 특이한 데에 나오셨다고 하던데 정말 맞아요? 어, 내가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서 출석 일수 채우기가 힘들겠더라고. 대학은 사이버 대학 나오고 이후에 공부 좀 해야겠다 싶어서 대학원은 석사까지 마쳤어. 사이버 대학이요? 어머, 그것도 학위가 나와요? 마시고 있던 커피까지 뱉어가면서 큰 소리로 내서 웃는 걸 보고 정말 귀까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차분하고 멋있게 반박을 하고 싶은데 생전 그런 걸 해봤던 사람이어야 입이 떨어지죠. 괜히 여기서 화난 티만 더 냈다가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 별 얘기 안 하고 꾹 참고 있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 형님 장난이에요.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요즘 세상에 학벌로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 어디 있다고요. 그냥 저희가 또 대학 동문이잖아요. 저희가 살던 세상이랑 뭐 조금 다르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신기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저를 골리려고 한 얘기가 뻔하지만 또 그렇게 웃으면서 아무런 악의는 없었다. 오해하지 말아라. 손사래를 치는데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두 동서의 은근한 왕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재수씨 피부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재수씨 피부과가 엄청 잘 돼서 요즘 예약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잖아. 진료 끝나고 잠깐 봐주신다고 하더라고. 겸사겸사 당신도 같이 가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같이 가요. 나는 당신 시술 받을 동안 옆에서 장 보고 있으면 되니까. 오래 안 걸리잖아요. 괜히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남편이 큰 동서 피부과에서 늦은 저녁에 잠깐 진료를 보겠다고 해서 그럼 그러지 말고 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남편과 같이 나섰습니다. 남편을 내려주고 저도 장을 보러 근처 마트로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 쓰레기장에서 익숙한 화분 하나가 눈에 콕 들어오더라고요. 개업 축하한다는 리본을 채 떼지도 않은 채 쓰레기들 사이에 처박혀 있는 것은 제 화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의가 있지 개업 축하 선물을 사람들 다 보는 길가 쓰레기통에 함부로 놔둔 것을 보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큰 동서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동서, 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혹시 내가 준 개업 선물 버린 거야? 그러자 바로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형님이 주신 개업 화분을 제가 왜 버려요? 아니, 오늘 동서 피부과 앞에 나도 같이 갔었거든. 길가 쓰레기통에 지난번 개업 선물로 준 화분이 버려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나 하고. 어머, 그럴 리가 있어요. 제가 내일 가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계단 밑에 잠깐 내려둔 건데 누가 착각해서 내놓은 모양이에요. 마음 상하셨죠? 동서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는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피해 의식이 많은 건지 정말 두 동서가 나를 티 안 나게 따돌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괜히 저 혼자만 이러는 것 같아서 갑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내 화분 버렸냐 전부 거짓말 아니냐 따져 물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은 착각이 아니었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몇 분 지나잖아 진동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큰 동서에게 두 통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야, 나 형님한테 걸린 듯. 형님 죄송해요. 친구한테 보낸다는 게 형님께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아마 처음 보낸 문자의 수신자는 제가 아닌 둘째 동서였겠죠. 문자를 받고 나니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날 남편 몰래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손윗사람, 내가 손윗사람이니까 정작 아랫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바보 같은 윗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와서요. 그 문자로 제가 어렴풋이 따돌림을 당하는 걸 깨닫고 동서들도 그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왜냐고요? 그날부터 티 안 나는 따돌림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거든요. 제 학창 시절처럼 말입니다. 너희 어디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왔니? 아, 저희 이번에 협회에서 주관하는 해외 학술대회에 참여할 일이 있어서요. 겸사겸사 동서랑 같이 스케줄 맞춰서 여행 다녀왔어요. 이왕 며느리들끼리 갈 거면 큰애도 같이 데려가지 그랬어. 저도 가족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뀐 거 왜 모르겠어요. 꾸역꾸역 모른 척하고 있었죠. 큰 동서랑 작은 동서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여행을 못 가서 환장한 사람도 아닌데 두 사람이 꼭 붙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마치 저 보란 듯이 똑같이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놓은 걸 보니 안 그래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꺼내시니까 슬쩍 말을 돌리더라고요. 동서들 말버릇이 그거예요. 어머 그랬어요? 어머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괜히 문제를 삼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화법이요. 이번에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형님, 서운하신 거 아니죠? 저희가 뭐 놀자고 같이 일정 맞춰서 간 건 아니고요. 의사들끼리 학술대회 다녀온 거잖아요. 형님은 형님 일 있는데요, 뭐. 다음에 같이 가요. 저희 일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두 동서는 의사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저에게 알게 모르게 선을 계속해서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건 또 아니라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속 좁아 보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죠. 이번 하와이 여행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행 다녀온 김에 기념품을 사왔다면서 가족들 맞춤형으로 하나씩 사왔다고 각자 쇼핑백 하나를 들려줘서 저도 조금은 누그러진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선물을 풀어보니 정말 사람을 따돌리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나 싶더라고요. 동서들이 당신 선물은 뭐 사왔어? 우리 건 시간 없어서 면세점에서 급하게 샀다는데? 남편 선물은 면세점에서 파는 60만 원 상당의 고가의 향수와 와인이었고 제 선물은 면세점 기념품 샵에서 흔히 파는 2만 원짜리 초콜릿 하나였어요. 남편도 동서들이 정신이 많이 없었나 보다며 얼버무렸지만 이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죠. 같은 며느리니까 내가 손 윗사람으로서 많이 챙겨줬으니까 동서들에게서 똑같은 크기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제가 시댁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이었죠. 제대로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괜히 집안에서 큰 소리 나오는 것도 원치 않았고 1년에 동서들을 만나봤자 얼마나 만나냐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집살이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두 동서의 유치한 장난쯤은 더러우니까 피하며 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시를 해왔네요. 그쯤에서 시아버지의 부회장 취임 소식이 들려오면서 집안이 또 한 번 떠들썩해졌죠. 친정아버지가 직접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아버님 취임식이니 첫째인 네가 좀 더 사려 깊게 준비를 해라는 얘기도 있어서 남편과 함께 취임식 관련 행사들을 도맡아 준비했습니다. 초대할 손님 명단을 관리하고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식순 관련해서 시나리오도 직접 검토하느라 퇴근하고 나서도 눈코뜰 새 없이 바빴죠. 취임식 일주일 전까지는 잠도 실컷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서 집안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동서들에겐 또 안 입고 온 모습이었나 봐요. 큰 행사다 보니 드레스를 빌리러 샵에 갔는데 공교롭게 거기서 동서들을 딱 마주쳤죠. 아, 형님도 여기서 드레스 하시나 봐요. 그러게, 난 항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기서 해서 동서들도 같이 드레스 준비하는 거면 미리 나한테 얘기해주지. 나 봐주시는 실장님 소개라도 해줄 걸 그랬네. 어머, 형님, 드레스 입어봤어도 저희가 한참 더 입어봤을 것 같은데. 메이크업 받을 샵이랑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버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행사 준비를 맡길 사람한테 맡겨야지. 아무리 첫째라고 하지만 언제 행사나 제대로 한번 못 해봤을 사람한테 행사 준비를 맡기시면 형님 너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지? 괜한 걱정인 것 같아. 행사도 잘 마무리했고 나도 큰 집안 행사라면 여러 번 치러봤거든. 걱정해준 건 고맙네. 어른스럽게 큰 행사 앞두고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자기들끼리 행사는 무슨 행사냐며 키득거리고 나가더라고요. 동서들은 겨우 사이버 대학이나 나온 제가 의사인 본인들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저도 제 커리어에 있어선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참 우습고 한심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가 잔뜩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아버지의 취임식 날이 다가오고 친정아버지도 이번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야만 우리 집안 체면도 서는 거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행사는 잘 마무리됐고 저도 술잔을 들고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작은 동서가 술잔을 들고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동서, 술이 좀 된 것 같은데 화장실 가서 세수라도 하고 오는 게 어때? 형님, 제발 있는 척 아는 척 좀 그만하세요. 형님 사정 뻔히 아는데 진짜 우습고 같잖아요. 이 드레스는 또 뭐야? 아니,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대요? 소란을 느꼈는지 큰 동서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키득거리면서 작은 동서를 챙기는 척 옆에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선을 넘는 동서들의 태도에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집안 행사라서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거야. 동서들, 말 조심해. 동서들, 말 조심해. 정말 웃기지도 않아. 그쵸, 형님?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제 어깨를 툭 미는데 제 얼굴을 알아보는 보안업체 경호 인력들이 순식간에 다가와서 동서를 저지하더라고요. 그 소란에 저희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까지 단숨에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동서들은 상황 파악을 못해 벙쪄 있고 친정아버지도 누가 내 딸에게 손을 댄 거냐며 노발대발 하셔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추궁했죠. 그제서야 제 신분을 알아차린 아주버님과 동서들이 입을 떡 벌리고 동서들은 급하게 그 자리를 수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얼버무리라는데 제가 용기 내 그 앞을 막아 섰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 동서가 제대로 얘기해봐. 방금까지 내 어깨 밀쳤잖아. 뭐라고?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고? 있는 척 아는 척 좀 그만하라고? 내가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나 봐?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동안 제가 당했던 괴롭힘을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시아버지는 대체 뭐하는 짓들이냐며 나서서 동서들을 뭐라고 하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두 동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일침을 날렸죠. 주제 넘게 굴지 말고 선 넘지 말자. 그 정도 급 안 되잖아, 동서들은. 내가 이제 이 배경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 것 같거든.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 전 왜 그동안 참고만 살았을까요? 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 배경이 아니어도 절 좋아하고, 절 싫어할 사람들은 배경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이유를 만들어 싫어했을 거라는 그 간단한 사실을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에게 크게 혼난 건지 동서들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까지 저와 남편이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 통에 화나는 건 둘째치고 회사에서 창피해 죽을 뻔했네요. 저도 집안 싸움을 회사 일까지 끌어오기 싫어 오래 버티고 있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누가 손윗사람인지 주제도 모르고 덤비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동서에게 톡톡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건너 이 사연을 동서들이 보게 된다면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네요. 주제를 알고 살라고요.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아내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다. 더군다나 딸인데 아빠 혼자 어떻게 키우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다른 것들은 다 내어줄 수 있어도 딸만은 절대 아내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가 모두 다 모성애가 넘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 딸은 그런 엄마 곁에서 자라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도 엄마보단 저와 살기를 바랬고요. 당연히 자식은 나한테 넘길 줄 알았더니 웬일이야? 헤어질 땐 그래도 생각이 좀 통하네. 고마워. 덕분에 나는 훨훨 새 인생 살 수 있겠어. 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정을 받은 날 아내가 제게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자와 헤어지기로 한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걸요. 아내도 저와 딸 아이를 떠나서 새 인생을 살게 돼서 행복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아내와 헤어지고 진짜 새 인생을 살게 된 건 저와 아이였습니다. 저는 원래 파일럿이었어요.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운전했죠. 그런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 무기한 휴가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맛본 실패였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성적이든 교우 관계든 문제없이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왔고 군대 생활, 대학 생활, 그리고 취직까지 단 한 번도 제 인생에는 브레이크라고는 없이 탄탄대로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잘 풀려도 되나 싶을 만큼 말이죠. 그런 제 인생을 하늘에서 시기하신 걸까요? 제 인생에 아내가 나타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가 항공사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제가 비행 갔다가 연착이 돼서 잠시 대기 상태였는데 날씨 때문에 도저히 비행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저는 그 나라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매일 일만 하며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생긴 여유에 저와 동료들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클럽에 놀러 갔죠. 그런데 그 클럽 안에는 꽤 한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 중앙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춤을 추며 놀고 있는데 클럽 안의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꽂혀 있더라고요. 역시 사람 눈은 전 세계가 다 똑같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바로 그 여자가 제 아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놈 같죠. 모두가 우러러보던 미모의 여인이 제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그때부터 제 불행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첫인상은 어디서든 눈에 띌 만한 미모에 화려한 분위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간 클럽에서 한눈에 반한 여자에게
제가 먼저 연락처를 주었죠. 왠지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그러자 여자는 알겠다는 듯 긍정적인 답을 해줬어요. 저는 서울에 와서도 한참을 연락을 기다렸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가 준 명함만 보고 먼저 연락한다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조금 망설였어요.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연락 계속 기다렸습니다. 꼭 다시 뵙고 싶었거든요. 여자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만나보니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더라고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모습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에 오히려 반전 매력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부터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제 이상형에 너무도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여자도 제 직업이 파일럿이라는 것에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여자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열과 성을 다해 공주처럼 모셨습니다. 이거 저번에 백화점 카탈로그에서 본 거 맞지? 면세점에 들어왔길래 비행 갔다 오다가 너 생각나서 샀어. 어머,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역시 항공사 다니는 오빤 다르네. 너무 고마워.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제 직업 특성상 면세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외국에 항상 나가다 보니 화장품이며 가방, 지갑 등등 여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란 제품은 비행 나갈 때마다 사서 만날 때마다 선물로 주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반응이 남달랐어요. 애교도 워낙 많아서 작은 립스틱만 하나 사다 줘도 자리에서 콩콩 뛰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기를 살려주는 방법을 아주 잘 알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애교도 많고 남자를 다룰 줄 아는 현명한 성격까지 제가 지금까지 찾던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몇 달 썸을 타다 제 열정이 통했는지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찾던 여자다 싶었거든요. 저는 이대로 이 여자와 결혼까지 하겠다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 썸을 탈 때와는 조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썸 탈 때야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었고 쉴 때마다 만나지도 않았으니 여자친구의 일과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었는데 막상 사귀고 보니 여자친구가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학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출근이 늦고 퇴근이 늦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퇴근이 늦어도 그렇지 이상하게 저녁 10시 이후에는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완전 녹초가 돼서 집에 가자마자 잠들어 버려서 연락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늦게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 싶어서 잠깐 보러 가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더군요.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하루는 비행을 끝내고 들어오자마자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네 동네로 향했습니다. 정확하게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학원이 어느 학원인지 몰랐기 때문에 학원가 근처에 가서 차를 대고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보통 10시면 끝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10시가 되자 학생들이 학원에서 우수수 나오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바쁜가 싶어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학원가에서 여자친구 집이 멀지 않았거든요. 집 앞에 있으면 일을 마친 여자친구가 집으로 올 테니 서프라이즈로 등장하자 싶었습니다. 가는 길에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꽃도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집에 있는 방향으로 가던 중 여자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글쎄 학원가 근처 미용실 안에서 웬 여자들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 여자친구가 맞나 싶어 눈을 비벼 다시 확인할 만큼 의상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흔히들 홀복이라고 그러죠. 술집에서나 여자들이 입을 법한 의상이요. 그 추운 날씨에 그걸 입고 말도 안 되게 높은 구두를 신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여자친구가 맞나 한 번 더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 여자친구가 맞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바로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옆에 있는 여자들과 신나게 대화를 이어가더군요. 아, 오늘 진상 아저씨들 온다고 대낮부터 연락 왔잖아? 그 아저씨들 진짜 말 많은데 일하러 가기 싫어 죽겠다. 그래도 어떡해. 너 이번 주에 집주인 월세 또 올려달라고 했다며? 먹고 살려면 참고 버텨야지 어쩌겠어? 그치.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말이 너무 많아. 아, 아주 화장실 갈 틈도 안 준다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월세가 너무 비싸. 그렇다고 가게에서 먼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저는 정말인지 말이 나오지 않아 간신히 여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저 여자가 제 여자친구가 맞기는 한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 대화를 들은 것만으로도 절대 영어 선생님들의 대화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제 말소리에 고개를 돌린 여자친구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버렸더군요. 그러고는 여기 어떻게 왔냐면서 설마 자기 뒤를 캤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절대 제가 속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 여자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기야, 내가 지금은 출근해야 되니까 우선 집에 가 있어. 우리 집 비번 알지? 내가 금방 가서 다시 설명할게. 여자친구는 잠깐 놀란 것 같더니만 금방 표정 관리를 하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 눈치를 보다 우선 제게 집에 먼저 가 있으랍니다. 그래도 여자친구의 얘기를 들어는 봐야 했으니 저는 여자친구의 말대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사이 여자친구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계를 확인하니 글쎄 새벽 4시가 넘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여자친구의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이 여자에게 반년을 넘게 속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런 몰골로 집에 들어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조금도 꼼짝 못하겠으니 내일 아침에나 얘기하자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제 눈으로 똑똑해 보면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 근데 날 반년이나 넘게 속여놓고 넌 지금 잠이 와? 난 지금 당장 진실을 알아야겠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설명해. 오빠, 모른 척 하는 거야, 뭐야? 어차피 다 알잖아. 나 술집에서 일하는 거. 그래 놓고 뭘 자꾸 꼬치꼬치 물어봐? 오히려 여자친구는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다 알았으면 그냥 집에 가지. 뭐하러 기다리고 있었냐고 뻔뻔하게 굴면서요. 그러고는 자기는 말 많은 남자는 딱 질색이니 그냥 헤어지자네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제대로 된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이제 저 같은 건 필요 없으니 꺼지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렇게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자마자 바보처럼 버림받고 말았어요. 잘못을 한 건 그쪽인데 상처를 받은 건 저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게 관심도 없는데 제가 호구로는 아주 딱이다 싶어서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으로 접근한 것일까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여자친구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까봐 걱정되면서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누구보다 바로 저였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화가 나면서도 한 번이라도 다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제대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통한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목소리를 하고 제게 꼭 할 말이 있다면서요. 저는 참 바보같이 여자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반갑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주 등신이 따로 없었죠. 그렇게 당하고도 저는 한달음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제가 등신이 확실한 게 그런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 제 걱정 어린 눈빛에 돌아온 여자친구의 대답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면 무슨 일 생긴 거야? 나 병원 다녀왔어. 임신이래. 오빠 아이야.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곧바로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제게 건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해서 도저히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여자친구는 그대로 얼굴을 테이블에 파묻고 펑펑 울더군요. 이미 우리 헤어진 상황에서 오빠도 당황스럽겠지만 그것만은 확실해. 내 뱃속 아이는 오빠 아이라는 거. 여자친구는 눈물이 가득 담긴 눈동자로 제 얼굴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일절 설명도 없이 이별 통보를 했던 그날 일에 대해 사과를 하더군요. 제게 거짓말을 들켰다는 사실이 너무 쪽팔리고 민망해서 변명조차 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자친구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라는 말까지 듣고 나니 여자친구는 더 힘들었다네요. 분명 자신이 하는 일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제가 아이를 인정해 줄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 아빠가 버젓이 있는데 거짓말 한 번 한 걸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연락을 했다네요. 남들이 들으면 제게 정신이 나갔다, 역시 호구가 맞다,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만난 반년 동안 여자친구에게 해준 것보다 여자친구에게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오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내가 오빠한테 술집이라고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몸이나 파는 그런 술집은 절대 아니야. 토킹바라고 고급 술 파는 술집에서 남자 손님들이랑 얘기 좀 따로 해주고 서빙도 하고 뭐 그러는 곳이야. 저는 사실 여자친구에게 이런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데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철없이 돈만 보고 한 번쯤은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제 아이를 임신한 사람인데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가 책임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그 순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제게 많은 용기와 위로가 되어 주었던 여자친구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여자친구의 지난 과거는 묻어두고 그때처럼 알콩달콩 잘 살면 된다 생각했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유를 부리고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여자친구의 뱃속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으니까요. 저는 우선 여자친구에게 하던 일부터 다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주변 지인분들에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대부분 제 여자친구에 대해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무조건 쉬어야 할 것 같아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여자아이가 조심성도 없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임신 좀 했다고 일을 안 하려고까지 해? 병원에서 몸이 좀 약하다고 아무래도 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엄마도 빨리 장가 가라고 성화였잖아. 결혼도 하고 애도 빨리 나오면 좋지 뭐. 난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너 혼자 키우면서도 장사도 하고 다 했어. 요즘 애들은 약해도 너무 약하다니까. 어머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무조건 예쁘게만 좀 봐주세요. 저는 그렇게 가슴이 끌리는 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려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죠.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었구나 싶을 만큼 그 정도로 딸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보고만 있어도 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나 철이 없었나 봅니다. 결혼 생활을 너무도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주변의 다른 기혼자들이 말하듯 결혼은 현실인데 말이죠. 제 아내는 함께 살면 살수록 결혼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다른 걸 떠나서 제가 가장 참아주기 힘들었던 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고 남자들 옆에 앉아 웃고 떠들며 큰 돈을 쉽게 벌어만 봐서 그런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더라고요. 오빠, 이 동네에서 국산차 타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 옛날에 오빠가 타던 차라 오래되기도 했잖아. 이참에 나 외제차 한 대만 뽑아주면 안 돼? 오래되기는 이제 5년밖에 안 탔는데 내 차도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새 차 뽑긴 아직 무리고 2, 3년만 더 타다가 그때 생각해보자. 아이를 낳고 나자 아내가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며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타던 차를 주고 저는 출퇴근용으로 작은 경차를 한 대 샀습니다. 저로서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으니 경차보다는 큰 차가 나을 것 같아서 제 차를 준 거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차가 국산차에 연식도 오래됐다면서 창피하다고 매일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치고는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 내에서 제 연차에 경차를 끌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었죠. 저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항공사에 근무하는 제 직장 동료들 대부분은 외제차를 끌고 다녔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저라고 경차 끌고 다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 사정에 사실 차 2대 굴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아내가 이제 아이도 생길 테니 집은 무조건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해서 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공항에서 멀지 않은 신혼집을 샀어요. 그때도 사실 아내가 살고 싶다던 브랜드의 아파트가 따로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제 연봉으로는 아무래도 무리라 지금 이사 온 아파트도 간신히 들어올 수 있었죠. 물론 대부분이 은행 대출로 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하나 생기고 나니 제가 진짜 가장이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벌어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셋이 어떻게든 살아보려 허리띠를 졸라보려고 했지만 아내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내는 아가씨 때 쓰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손이 컸습니다. 아이 물건을 사도 무조건 제일 좋은 상품을 써야 한다고 했고 아이 옷이나 유모차, 사소한 로션 하나까지 다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까지 키우고 나니 글쎄 1년 만에 아내는 백화점 VIP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 산 거라고 하니 제가 쪼잔하게 일일이 따질 순 없었지만 그래도 매달 백화점에서 날아오는 VIP 주차권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뭔가 쎄하니 뻥하고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빠, 이번 달 수당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비행을 그렇게 나갔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왔나 봐. 그래도 우리 항공사에선 내가 많이 받는 편이야. 왜? 또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 내년에는 애 어린이집도 보내야 하고 새로 책도 좀 사려고 했는데 이래서 동네에서 좀 괜찮다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까 싶네. 지금 내가 버는 월급의 70%는 당신한테 생활비로 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어떡해. 나는 당신 주고 남은 돈 대출 이자에다가 적금도 들어가고 심지어 거기서 남는 거 가지고 용돈도 쓰고 있어. 오빠, 진짜 쪼잔하게 왜 이래? 지금 나더러 돈 많이 쓴다고 구박하는 거야? 오빠가 이미 나한테 생활비로 다 줬으면 거기서 끝이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저금이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뭐? 몇 푼 안 되는 돈? 난 그 정도면 생활비도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하라고 다 준 거야. 네가 이렇게 개념 없이 흥청망청 다 쓰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만큼 주지도 않았어. 저는 지난 아내의 모든 과거를 제가 모두 떠안고 아내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은 이상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지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보내주겠다고까지 했죠. 그런데 아내는 매일 쇼핑이나 하고 다녔지 특별히 자기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서서 평소 아내가 하고 싶다던 영어 학원을 알아봐서 등록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상황에 못 이겨 억지로 몇 번 가는 것 같더니만 기껏 비싼 돈 주고 영어 학원을 등록해 놓고 언제부터 아예 가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영어학원 노래를 부르길래 기껏 여기저기 알아봐서 괜찮다는데 등록해줬더니만 매일 뭐 하느라 안 가는 거야? 그게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꼼짝도 하기 싫은 걸 어떡해? 거기다가 숙제도 많고 시험까지 보는데 매일 애 보느라 지쳐서 공부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아내도 애 보느라 힘들 텐데 왜 그렇게 공부까지 하라고 성화냐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아내 하는 행동을 보면 누구나 저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아내는 사실 집에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집을 비우는 날이 종종 있다 보니 아내는 매일 혼자서 애를 본다며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돌봐줄 수 있는 시터도 있었고 이틀에 한 번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해주는 이모님도 불렀습니다. 주말에 아내가 외출하면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딸아이를 데려가 봐주시기까지 했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비행이 없는 날에는 항상 제가 딸아이를 돌봤어요. 그동안 아내는 보통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죠. 그런데 항상 친구들을 만나고 술 한 잔 마시고 오면 아내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항상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애들은 좋겠더라. 자기가 번 돈 펑펑 써가면서 매일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나도 놀고 싶다. 그래도 자기는 예쁜 딸도 있고 나처럼 든든한 남편도 있잖아. 뭐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나도 몇 년 더 돈 벌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아, 하필이면 그때 애가 생겨가지고, 아유, 진짜. 내 팔자 왜 이 모양인지 몰라.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애가 있는 데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그리고 자기 팔자가 어때서? 그래도 애 봐주는 이모에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까지 계신데 다른 엄마들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역할이 너무 싫다고. 나 봐봐, 어디가 아줌마 같아. 내가 너무 아까워. 아까워서 죽겠어. 집에서 애만 키우기엔 내가 너무 아깝다고. 알지. 자기가 어딜 봐서 아줌마야. 완전 잘 나가는 아가씨지.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한테는 예쁜 아름이가 있잖아. 지금 아름이 얼른 키워놓고 나중에 나랑 매일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응? 몰라. 그때 그냥 애를 지웠어야 됐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자기야, 그 얘긴 다시 안 하기로 약속해놓고 자꾸 그럴 거야? 내가 당신을 하고 싶은 것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름이 나온 거 후회한다는 말만 좀 하지 마. 그런데 역시나 제 노력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자랄수록 제 인생에 딸아이의 존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매일 툴툴거리고 뭘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내보다 말이죠. 저는 점점 더 아내에게 실망하게 됐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봐도 아내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울고 보채는 거야 당연한 건데도 아내는 언제나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비행을 며칠씩 가면 애를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겨놓고 마음대로 놀다 온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외국에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전화도 받지 않고 데리러 오시지도 않는다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아내에게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출장 중이라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연히 뭔가 일이 생긴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돌아온 어린이집 선생님의 얘기는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저기 아버님, 사실은요, 어머님께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세요. 툭 하면 하원 시간이 되도록 오지 않고 전화도 안 받으시다가 저녁이나 돼야 데리러 오시거든요. 그때마다 보면 항상 술에 취해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어요.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딸아이가 걱정된다면서 제게 전화를 하신 거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가끔 제가 비행이 있어서 나가면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와 대판을 했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평일에 그것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시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어떻게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고 술을 먹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내는 역시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주말에 저희 어머니 댁에 아이를 맡기고 또 술을 마시러 갔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어머님 댁으로 오자마자 아내에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어머니 댁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오늘은 무조건 아내의 정신 상태를 고쳐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방에 잠든 어머니와 딸을 뒤로하고 아내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다시는 애 맡기고 술 마시러 다니지 말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스워? 당신은 몰라. 나처럼 자유롭게만 살다가 애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니까? 당신, 매일 시터에 도우미 이모에, 거기다 주말엔 우리 엄마까지. 당신이 힘들까봐 애 하나 보는 것도 몇 사람이 붙어서 도와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복에 온 소리만 하고 있을 거야? 뭐, 복? 내가 복에 겨웠다고? 당신 어머니가 애를 봐주긴 뭘 봐줘. 맨날 봐주신다고 해서 오면 맨날 잔소리만 하고 싫은 소리만 하시는데 내가 같이 있고 싶겠어? 차라리 술이라도 마시러 나가는 게 속 편하지. 아내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너무나 힘들다, 외롭다고만 했어요. 친구들은 너무 자유로운데 자신만 무슨 족쇄를 차고 있는 것만 같다면서 너무 힘들다네요. 우리 엄마는 혼자 평생 일하고 나까지 잘만 키우셨어. 그런데 당신은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못 키우겠다고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엄마로서 자격이 있어? 하! 지금 나랑 어머님이랑 비교하는 거야? 내가 어머님이랑 같아. 어머니는 팔자 드세니까 일찌감치 과부 되신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지. 어디서 비교할 게 없어서 과부 어머니랑 비교를 해? 너,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지금 그게 혼자 사는 시어미한테 할 소리야. 하필이면 그때 잠에서 깨서 나오셨던 어머니께서 저희 얘기를 다 듣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뭐 네가 예뻐서 주말마다 힘들게 애 봐줬는 줄 알아? 우리 손녀 불쌍해서 그랬다. 요즘 엄마들은 애들 교육이다 뭐다 해서 놀아주는 것도 아주 잘만 놀아준다는데 너는 애한테 매일 유튜브만 보여준다며? 그래서 내가 주말만이라도 놀아주려고 데려오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애 잘 키우시면 아예 손녀도 데려다 키우시면 되겠네요. 아예 이참에 그냥 데려가세요. 당신 그만 못해? 됐어. 남편 복 없는 년이 어디 며느리 복이라고 있겠니? 너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나 다신 너 안 본다.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다시는 아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스러운 딸의 엄마였으니 제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제 결혼 생활을 참고 버티는 사이
아이는 어느새 불쑥 자라 학교에 들어갔어요. 애가 학교에 들어가니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딸아이는 저와 엄마의 좋은 점만 쏙 닮아 얼굴도 예뻤는데 공부까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닮아 공부뿐만이 아니라 운동에도 욕심이 많았어요. 항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고 싶다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딸아이가 또 불만이었죠. 애가 욕심이 많아서 하겠다는 게 너무 많다면서 자기가 매니저도 아닌데 애 뒤만 졸졸 따라다니느라 너무 힘들다고요.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외제차를 뽑아줬습니다. 제가 쉬는 날은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다녔지만 제가 비행 가고 나면 아내가 아무래도 혼자 바쁠 것 같아서 그 정도 선물은 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부부 사이야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 엄마로서 할 도리는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딸아이를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제나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제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하늘길이 막혀버리면서 제가 다니던 항공사도 모든 일정이 다 막혀버렸어요.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 경제력에만 의지하며 살던 저희 가정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차를 팔라고? 아니, 차 없이 애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라 그래? 그리고 생활비는 왜 이것만 줘? 이거 가지고는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막아. 제가 다시 비행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받는 기본급만 가지고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우선 주변에 다른 일자리를 부탁해 놓은 상황이었으니 당분간만 좀 아내에게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 우리에게 외제차는 무리니 당분간 아내에게 제 차를 가지고 다니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나더러 경찰을 끌고 다니라고? 됐어. 난 그럼 애 데리러 못 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어차피 당신 지금 놀고 있잖아. 노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다른 일이라도 구해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다시 비행 나가기 전까지는 상황이 상황이니까 당신도 고집 그만 부리고 이번만큼은 내 말대로 해줘. 남편이 항공사 다닌다고 다들 부러워할 때는 언제고? 코로나 터지니까 아주 남편 어떻게 됐냐고, 일은 나가냐고 궁금해 다들 아주 난리야. 내가 쪽팔려서 동네를 다닐 수가 없어. 그게 왜 쪽팔릴 일이야? 사람 일이 어디 그렇게 다 마음대로 돼?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웃겨. 그럴 때만 가족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거니? 우리 대출 때문에 힘들 때는 그럼 너희 엄마는 왜 안 도와주셨는데? 고향에 있는 땅 좀 팔아서 도와줄 법도 한데 본인 노후라고 손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아내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희 어머니를 물고 늘어졌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연애할 때의 아내 모습은 아예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저를 위해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그때와 같은 사람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새도 없이 저는 가장이었으니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낮에는 같은 항공사에 다니던 동료가 택배 일을 시작해서 도와주러 나가고 오후에는 오토바이를 중고로 사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저도 태어나 처음 겪는 일들에 매일매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몸은 몸대로 고되게 일했지만 버는 돈은 그 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에 남은 잔액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온몸이 땀에 절어 집에 들어갔더니 딸아이가 그때까지도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더라고요. 아빠, 나 아빠 닮아서 머리 좋은 거 알지?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학원 안 다녀도 돼. 그러니까 아빠 항공사 그만두지 말고 버텨. 분명 금방 아빠가 좋아하는 비행기 운전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최대한 돈 아끼고 아빠 힘들지 않게 할게. 알았지?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역시 딸밖에 없네요. 바로 이 말이 제가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참고 버텨라.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거다. 저는 딸아이를 재우고 잠이 든 딸아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군요.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싶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간신히 버티고 살아보려던 저를 아내가 또 이성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식탁 위에 웬 고지서가 잔뜩 올려져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 미납 고지서였습니다. 벌써 3달씩이나 밀려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습니다. 그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공과금과 카드값을 낼 정도는 다 줬어요. 그런데 3달이나 미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아내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시험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어요. 사실은 내가 몇 달 전에 백화점에 예약해 놓은 신상 가방이 하나 있었거든. 딱 우리나라에 5개만 들어온 건데 그게 하필이면 몇 달 전에 딱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샀지. 그걸 생활비로 샀다는 거야? 내가 공과금 내라고 준 생활비를 가지고? 1년 전부터 예약해놨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아내의 드레스룸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명품이 있었어요. 물론 결혼 전에 본인이 토킹바인지 뭔지 아는 술집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들도 많았고 제가 지금까지 사준 것도 엄청 많았죠.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준 생활비의 절반은 명품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내가 예뻐서 참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로지 제 딸아이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더는 안 되겠더군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야? 더는 안 되겠어. 너 지금 당장 내가 준 생활비로 산 백들 다 내놔. 다 갖다가 팔아버릴 거니까. 뭐?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팔기를. 난 절대 못 팔아. 저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을 뻔히 아는 여자가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택배 일에 배달 일에 고생하며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5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가방 하나에 눈이 돌아서 삽니까? 어떻게 딸아이보다 못하냐고요. 웃기지 마. 나도 더는 네 정신 나간 짓 이해해 줄 수가 없어. 지금 당장 가방, 박스에 다 담아. 안 팔겠다고 우기면 앞으로 우리 생활비 일절 없어. 당신 진짜 쓰레기처럼 이럴 거야?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저는 더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다 무시하고 박스에 담은 명품 가방들을 중고 매장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제 더는 좋게 좋게 넘어가 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을 다 내고 딸아이의 올 한 해 학원비를 몽땅 다 미리 내버렸습니다. 아내가 찍소리하지 못하도록요. 그런데 아내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무시했죠. 밥도 차려주지 않고 빨래도 해놓지 않더군요. 상관없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자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 더는 실망감도 생기질 않더군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에게만은 그런 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쉬는 날이면 딸아이와 함께 제 경차를 타고 산이며 강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자는 건 아니었지만 딸아이가 좋아하는 달리기도 함께 하고 낚시도 가르쳐주며
우리는 언제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도 해봤지만 아내는 역시나 거절하더군요. 하긴 본인이 그렇게나 싫어하고 쪽팔려 하는 경찰을 타고 어디가 됐든 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던 그 사이 아내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짜고 있었더군요. 글쎄 여행에서 돌아온 제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가 찼죠. 당연히 저도 지금까지 이혼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저는 딸아이를 보며 참았는데 역시나 모성애란 없는 여자는 다릅니다. 뭐야, 이제 내가 돈도 못 벌고 쓸모 없어지니까 또 나를 버리는 거야? 알잖아. 내가 아무리 당신보다 능력이 없고 배운 건 없어도 미모 하나는 아직 그대로인 거. 안 그래도 당신 지금까지 고지식해서 너무 재미없었는데 당신이 나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돈도 잘 써서 참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 돈도 안 줘. 거기다가 감히 내 가방에 손까지 대는데 나도 더는 같이 못 살아. 그 순간 어젯밤 여행지에서 딸아이가 한 말이 떠오르더군요. 제게 엄마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라던 딸의 말이요. 저는 어떻게 딸이 그런 말을 하냐. 엄마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엄마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딸을 혼냈지만 딸은 진심으로 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래요. 딸이 우연히 엄마 휴대폰을 봤는데 엄마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아가씨인 척 클럽에도 가고 술도 먹는 것 같다면서 제가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제 아내가 싫었습니다. 뭐든 나쁜 짓을 하려면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멍청하기까지 한 게 제 아내는 언제나 들키고 말았죠. 제게 들키는 거야 이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제 딸아이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좋아. 나도 당신이 먼저 말해주니까 좋네. 그러자. 우리 이혼해. 당신은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우리 아름이 키우면서 잘 살게. 뭐? 아름이를 당신이 키운다고? 왜? 아내는 제가 순순히 이혼해준다는 것도 딸아이까지 키우겠다는 것도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히 이 여자는 제 생각 같은 거 이해할 리가 없었죠. 아직도 그 옛날 토킹바에서 남자들 등이나 처먹던 사고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했으니까요. 와, 당신 진짜 대인배다. 내 딸을 당신이 데려다 키우겠다고? 어머, 이혼 선물이야?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것 같네. 사실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아이에 관해서요. 사실 제 딸은 제 생물학적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됐을 때 아내가 애를 보다가 다쳐서 제가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혈액형이 제가 알던 혈액형이 아니더군요. 아내가 또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아내 몰래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딸은 제 친딸이 아니었어요. 그때 아내와는 서로 바닥까지 드러내고 싸우고 별것까지 갈 뻔했지만 이미 이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죠. 물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딸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엉망인 제 아내를 참고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닌데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마저 저런 사람이라면 제 딸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불행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아이마저 알아버리고 말았죠. 자신을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 엉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런 엄마라도 있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런 엄마라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내와 쿨하게 이혼해줬습니다. 양육권까지 제가 다 갔고요. 저도 압니다. 그 순간 아내는 마음속으로 저를 등신 중에 상등신, 호구 중에 호구라고 생각했겠죠. 지 자식도 아닌데 양육권을 가정한 멍청이 새끼라고요. 상관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받은 것 중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제 딸이었으니까요. 저와 딸 아이는 이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지난 3년 동안 딸아이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거 없이 바르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운동까지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아주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매일 친구들을 초대해서 저와 함께 영화도 보고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열기도 했어요. 저는 여전히 배달 일과 택배 일을 병행하고 있었죠. 이제 슬슬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서 항공사에서는 복직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파트로 치킨 배달을 나갔는데 아주 익숙한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네, 바로 제 전 아내였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아내 얼굴을 보고도 별 느낌이 없었어요. 심지어 반가운 마음이 들더군요. 재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여기서 사는 줄은 몰랐네? 맞아. 여기 아파트 기억하지? 우리 결혼할 때도 내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당신은 능력이 안 돼서 못 살았잖아. 근데 재혼한 남편은 완전 능력자라 내가 말하자마자 바로 사주더라고. 다행이네. 저번에 아름이랑 같이 봤을 때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됐었는데 다행히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놓인다. 몇 개월 전 아이의 접견일이라 아이를 아내에게 데려다 줬었는데 갑자기 제게도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해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도 먹고 와인도 한잔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내내 남자친구와 싸웠다면서 제게 하소연하길래 금방 헤어지겠구나 싶었는데 재혼까지 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인기척이 나니 집안에 있던 아내의 재혼남이 나오더라고요. 아, 전 남편분 처음 뵙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딸아이를 혼자 키우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저희도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쁘게 식부터 올리느라 전 남편분과 딸아이에게도 인사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아직 없었네요. 딸아이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꼭 전해주세요. 한번 놀러 오라고요. 아, 아이가 생겼구나. 그렇군요. 아, 축하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 같아 응원하며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또 저를 도발하더군요. 당신도 나처럼 좀 잘 살아. 아직도 배달이라 하면 어떡해? 그래서 내 딸내미 나중에 대학이라도 보내겠어? 저는 아내의 멍청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시 아직도 뭘 모르더군요. 자신이 건드려서 좋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좋게 돌아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대로 아내의 재혼남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소곤거렸습니다. 그런데 재혼남이 저와는 달리 꽤 성질이 있더군요. 제 말을 듣자마자 대번에 아내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너, 너,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이런 천박,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자기야, 갑자기 왜 이래? 저 새끼가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도 믿지 마. 우리 아기 놀라겠어. 우리 아기? 이 애가 내 애가 맞기는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 애지. 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뒤에서 아내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어요. 더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재혼남에게 뭐라고 했냐고요? 지난 접견일 날 와인 한잔 한다더니 제게 외롭다고 들이대길래 같이 잤어요. 아마 그날이 며칠이었더라? 뭐,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혹시 알아요? 나도 결혼 전에 저 여자 임신해서 결혼한 거? 근데 결혼 전에 내 애라고 우겨서 결혼하자고 하더니만 이혼할 때는 글쎄 내 애가 아니니까 이혼해달라더라고요. 암튼 조심해요. 아이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는 꼭 하시고요. 정말 이혼한 아내와 같이 밤을 보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미쳤다고 그 여자랑 그랬겠어요. 저는 그날 10시도 안 돼서 딸아이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재혼남에게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저도 한 번은 꼭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통째로 뒤흔들릴 만큼의 커다란 거짓말을요.
마침 좋은 기회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사실 거짓말도 아니었죠. 아마 앞으로 뱃속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제 안에는 피가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재혼남의 아이임이 사실대로 밝혀지더라도 행복하게만은 살 수 없겠죠. 재혼남은 평생 아내를 의심하며 살 테니까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속이 다 개운하네요. 가는 길에 치킨 한 마리 사서 딸아이와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겠습니다.